2월 24일 투자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수출액 목표를 전년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 우리 돈 858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각 23일 칩스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아가 소형 중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확정지으며 글로벌 전기차 전쟁 2라운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참치캔 동원 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이 백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산업으로 손을 뻗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풀무원은 자사주 우선주 403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거래일 한은의 금리 동결에도 환율은 1,300원을 하회, 안정을 찾았죠. 이에 외국인의 수급은 다시금 전자닉스를 향했는데 이 수급의 흐름,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칩스법 보조금 세부 내용 발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했었고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좀 횡포가 좀 심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미 상무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 법안이죠. 이른바 칩스법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대로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좀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한도를 둘 것이다.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알겠지만 잘하고 있는 기업 굳이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일단 이런 칩스법이 나왔는데 미국 내에서 사실 이 칩스법 자체가 미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TSMC가 사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칩스법이 시행된다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 조금 넘게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조금이 사실은 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게 한 기업에 집중이 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게 여러 개 기업으로 분산이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때 늘어나는 비용 상쇄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은 미국이 현재 지금 사실 밖으로 티는 안 내지만 밀어주고 있는 게 이제 IDM 기업 인텔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밀 텐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제 530억 달러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68조 6,774억인데 사실 이걸 좀 지원하겠다는 그런 법안인데요. 사실 위 분석,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용해도 몇 퍼센트 성장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참고로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오스틴 공장이 있죠. 근데 그 오스틴 공장 말고 최근에 이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테일러시에 투자하는 돈이 218조입니다. 2034년에서 2042년까지 차세대 파운드리 공장 9곳을 신설 투자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이번 칩스법으로 나오면 68조보다 거의 3배 이상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애리조나 공장에 50조 9천억을 투자합니다. 사실 이런 한 개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칩스법으로 나왔고 물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겠지만 금액 자체로 봤을 때 거의 얼토당토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사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사실 최대 장점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업들의 어떤 팹리스 설계 기술이죠.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디램의 최강자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의 최강자 TSMC 그리고 이제 소재 일본과 함께 칩포 동맹도 결성하면서 지금 중국을 좀 더 많이 견제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칩스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들도 미국을 방문해서 이걸 한 1년 정도 유예를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한도를 좀 둘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만큼 조금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 팹리스에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협업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지가 문제지만 관건은 내년 연말 되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이 있죠. 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 1년 정도 유예시켜 놓고 추후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 칩스법. 그런데요, 골드만삭스는 반도체판 삼성과 TSMC가 워낙 꽉 잡고 있으니 칩스법이 시행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렇게 크게 커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이 골드만삭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히 동의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제 발명이 됐죠. 근데 이제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 37% 정도 좀 전 세계 반도체를 좀 생산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한 10% 정도밖에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이제 한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거의 한 75% 이상 지금 전 세계 지금 반도체 생산량을 잡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칩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어떤 시행령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지금 이제 산업협회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온 걸 보게 되면 이미 신규 투자 같은 경우 프로젝트만 40개, 그다음에 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약 한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9조가 이미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미국의 어떤 패권 싸움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인텔, 마이크론, TX 인스트루먼트를 좀 비롯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TSMC,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뭐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패권의 어떤 전쟁으로서 쓰이기에는 일단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큰 시장들이 좀 아시아에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국가들이 협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위기를 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명히 수혜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지금부터라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합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5만 원대 한 중반에서부터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는 항상 좀 제가 볼 때 매직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이번에 상승장에서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박스권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길게 보시지 않고 약간 단기 스윙적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뭐 6만 원 초반에서 7만 원대, 6만 원대 후반에서 7만 원대 좀 매도를 하시는 좀 그러한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칩스법은 있지만 삼성과 TSMC의 기술력과 입지 어디 뭐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큰 위협은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밤사이 또 한 번 급등한 엔비디아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가 14%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올해는 42%가 아니라 14 더하면 얼마죠? 56% 급등을 했어요.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반도체 우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어렵다라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AI의 한 핵심인 챗 GPT로 인해서 금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면서 미국의 벤치마크 어떤 기업 하셨습니까? 아마 인텔을 하셨을 겁니다. CPU, 중앙 처리 장치의 가장 대표 기업이죠, 인텔. 그리고 모든 PC에 인텔이 함유돼 있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CPU가 아니고 GPU,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이제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GPU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HBM, 즉 고성능 메모리 칩입니다. 그 고성능 메모리 칩 어디가 만들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중요한 얘기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엔비디아가 금년 저점 대비 고점이 56%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저점 대비 15% 올랐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훈풍에 국내 증시에서도 AI와 연관됐다 싶은 관련주들 다 올랐거든요. 시간 외에서도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셀바스 AI,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뉴스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확실히 이제 이 엔비디아, 이 GPU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은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구글 같은 경우 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이제 뭐 검색 엔진에 좀 탑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GPU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비용은 분명히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고대형 메모리, 특히 이제 D램 쪽에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3세대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DDR5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적용이 되는 데이터 센터용 지금 이제 CPU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로 인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좀 풍성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지금 AI 반도체 쪽 그리고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베타가 조금은 큰 SK하이닉스가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GPU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좀 삼성전자보다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는 좀 더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닉스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챙겨봤고요.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무역 적자 위기 속 수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확인해 보시죠. 지금 2023년이 시작된 지 우리 2달 됐나요? 지금 그런데 무역 적자는 벌써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무역 적자액이 62조였으니까 지금 2달 만에 12조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수출액 목표치를 높게 잡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강점 있고 잘하는 걸 좀 밀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전, 방산, 그리고 해외 건설과 농수산식품, 컨텐츠, 바이오 등 총 12개의 분야 수출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CJ E&M과 이제 크래프톤 그리고 이제 박성웅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배우 박성웅 씨가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의들을 진행했었는데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K푸드, K 컨텐츠 우리나라가 워낙 최근에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요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 좀 우리가 수출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좀 큼지막한 거죠. 이제 큼지막한 아무래도 이제 그 IT 쪽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칩스법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빨리 좀 통과가 돼가지고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 뭐 세계적인 기업들을 좀 같이 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12개의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뭐 좀 밀어줄 수 있을 만한 분야들은 좀 팍팍 밀어주면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좀 더 잘하고 수출도 늘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수출은 성장과 물가 또 환율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인데요. 자,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K 콘텐츠, K 푸드를 직접 언급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좀 K 콘텐츠보다는 좀 K 푸드에 좀 더 좀 초점을 맞추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리포트 쪽에서 상당히 좀 평가가 좋은 오리온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달 연속으로 좀 진익을 좀 보이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적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러한 좀 두 가지 토끼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춘절 시즌이었죠. 지금 지난해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올 1월 합산을 비교해 보면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한 5에서 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소비 경기가 부진하다는 어떤 그러한 좀 예상에도 불구하고 좀 성장세를 시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2분기에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비용 효율화의 어떤 노력보다도 좀 더 큰 어떤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가도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식품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단가가 좀 높은 데 비해서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만 원대 초반으로 잘 제가
제가 볼 때는 저평가돼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실적 개선된 부분들 여기다 뭐 점유율 상승에 대한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식품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K푸드 쪽에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으로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업종이 결국 이제 오리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형성되어 있는 푸드 관련주 안에서 오리온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가요, 내년 소형 전기차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테슬라도 조만간 저가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소형 전기차 싸움 본격화되는 겁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자동차 경쟁에 있어서는 내연 기관차보다는 오히려 전기차 쪽의 순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1라운드 이제 끝났습니다. 1라운드 승자 누굽니까? 전기차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출시했던 테슬라가 1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라운드에서는 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1990년대까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1등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20년도까지는 중국 시장에서 1등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3년도부터는 저는 어떤 시장을 중시하면요. 바로 인도하고 동남아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는 지금 어디에 집중합니까? 전기차 테슬라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페이스X, 즉 우주항공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하고 기아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로지 자동차에 집중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에서 넘버 2가 현대 기아입니다. 넘버 1등이 마루타 스즈키가 약 44%, 그리고 현대가 20%, 기아가 6%에서 22, 3%로 판매율이 2위를 차지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아시죠? LG 엔솔하고 현대가 그 배터리 자동차 합작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5년 동안에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1위를 현대가 차지하기 어려울지라도 인도나 동남아 시장에서는 당연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제 1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커가는 시장, 인도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1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전기차 분야에서 현대와 기아가 이제 넘버 1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바닥권에 있다가 어제 모처럼 움직였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저점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는데 이러한 소식과 연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뭐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자동차 지금 섹터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좀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화신 같은 경우 지난해 뭐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6천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3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거의 뭐 270%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과 미국의 공장이 좀 증가하면서 매출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한 데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가동률 같은 경우 올해도 상당히 좀 꾸준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4분기까지 95에서 96%까지 지금 꾸준히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재료, 철판 가격의 하락세도 분명히 실적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팩 케이스를 좀 수주를 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지금 수주를 했는데 이게 EGMP라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물량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분명히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IRA 관련돼서 지금 뭐 2차전 쪽만 아니라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도 지금 분명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의 물량 공급의 핵심 라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좀 수주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화신까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와 기아뿐만 아니라 화신도 EGMP와 관련되어 있는 화신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폐배터리 관련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부에서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또 에코프로라든지 성일하이텍, 세비캠의 흐름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동원산업의 행보가 거침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확인해 볼 텐데요. 동원산업이 맥도날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보령 바이오 파마 인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렇게 M&A 이슈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두 개 이상씩 꼭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M&A 이슈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나눠집니다. 돈이 있는 기업은 이렇게 인수를 하고요. 돈이 없는 기업은 자금조차 마련 못해서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동원산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집 키우기를 최근에 계속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었는데 이번에는 백신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산업 쪽으로 이제 손을 뻗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희한한데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지금 경기 침체를 계속 걱정하면서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들은 돈을 써가지고 M&A를 진행하고 투자를 몇십 조, 몇백 조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게 기업들이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침체가 정말 오는데 이런 행동을 할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M&A가 많아진다는 거는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누군가는 걱정할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보령그룹의 보령 바이오파마 경영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MOU가 체결됐다고 하는데 MOU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MOU 가지고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좀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매각 주관사가 3일 PWC가 나왔습니다. 3일 회계법인이 결정됐고요. 지난달에 이제 예비 입찰을 진행을 했고 이제 숏 리스트라고 보통 이제 적격 인수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선정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거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넘어갔고요. 바로 동원산업 쪽에다가 단독 실사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 얘기는 그냥 뒤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이미 얘기해가지고 그냥 인수해라. 거의 이렇게 얘기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가가 한 5천억 정도 안팎이고요. 이 매각 대금을 과연 주식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현금을 지급할지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최근에 보시면 다 현금 지급합니다. 금리 인상기에. 돈도 마련이 어려운데 현금 지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들의 기업의 주가가 현재 고점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투P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컨소시엄 많이 꾸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런 어떤 파트너스가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파트너스가 최근에 굉장히 또 딜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M&A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니까 단순히 이 기업 하나에 좀 집중하실 뿐만 아니고요.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보시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에서 조금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재채기하셔서. 동원산업, 일단은 M&A 이슈 속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할 행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기업들의 체감 지수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M&A 이슈, 적극적인 이슈 계속 들려오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조언 들어볼 텐데요. 올해는 아시아 신흥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 예상 성장률은 몇 %인 줄 아십니까? 정말 참 20년 전이 그립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금년도 우리 성장 목표는 12%입니다. 15%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예상 성장률이요. 1.8%입니다. 불과 2% 성장도 안 됩니다.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유로는 0%입니다. 즉 마이너스 성장만 내지 않으면 다행이다. 일본 당연히 그렇고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성장 빠르게 하는데 미국이 지금 어제 2% 4분기 성장했다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이 금년에는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존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중국. 아까 말씀드린 인도, 동남아는 적게는 5%, 많게는 7%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즉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하는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네요. 오리온이라든가 아모레지, 한미약품, 휴젤, 코스맥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인데요. 꼭 이들 기업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급적 유럽이라든가 미국보다는 동남아, 인도 쪽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